예, 전세제도 없어질 거란 얘기 들은 지 한 20년 된 건 같은데 최근은 진짜 이러다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생각뿐만 아니라 보도를 보니까 24년이죠. 지난해죠. 서울 전월세 거래 비중 중에 월세가 60%를 이제 처음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이제 월세로 대세가 넘어간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월세 비중이 60%이고요. 생각해 보게 되면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저희 세대는 알고 있잖아요. 한 10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친구들이 있으면 너 어디 살아? 네. 너 어떻게 살아? 하면 우리 집 자가야라고 하면 오, 잘 사네. 네. 전세 살아? 괜찮게 사는데 월세 살아? 집이 좀 가난하구나. 네. 라는 편견이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 어디 살아? 월세 사는데 현금 흐름 좋은데 돈 좀 있나 봐. 네. 전세 사러 이자 내기 힘들겠구나라는 이야기. 이미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전세는 그만큼 현금 유동 흐름이 좋은 분들이 지불 능력이 되는 분들이 내는 전세는 이제 전세 대출이 시행이 되면서 다 대출 이자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가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러면 자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그러죠. 야, 너희 집 거실하고 화장실은 은행 거잖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면 뭐 많이 갚은 거네. 많이 갚은 거죠. 그럼 전세 사시는 분은 안방하고 거실은 은행 거, 그냥 작은 방 하나 정도 내 집, 뭐 이 정도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월세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고 흐름을 보면 이제 비아파트와 아파트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비아파트 시장은 아무래도 전세 사기, 역전세 우려, 최근에 이제 굉장히 태풍처럼 휩쓸고 가면서 한마디로 전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전세는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 빌려주게 되고 나갈 때 받아 나가는 구조인데 나갈 때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최근 2, 3년 동안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전한 월세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안전한 아파트 임대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아파트 시장은 더 빠르게 아마 지금 월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비아파트 시장이 전세가 주력이 되기는 아마 다시 되돌리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아파트인데 아파트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대출 규제들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제 생각에는 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요. 한 3% 중반대까지는 어느 정도 내려갈 것 같은데 우리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저금리 뭐 2점 초반 막 이런. 그렇죠. 대출 금리가 2%대 뭐 초반 중반까지 내려오는 건 현실적으로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저금리 시대가 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앞으로는 더 월세 시대가 가속화될 것 같고요. 사실은 월세가 가장 깔끔해요. 네, 그렇긴 하죠. 낼 수만 우리가 있으면. 사용하고 사용 가치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전세는 비정상적인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비정상적인 채권 계약서 하나 쓰고 돈 빌려주는 사용증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월세 시대로 저는 간다. 이미 시작이 됐다. 열차는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사실 월세가 더 깔끔하고, 그렇죠. 깔끔하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주거 비용은 좀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월세하고 매매 사이에 전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월세를 좀 눌러주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전세에서 월세로 가면 전세가 막아주는 힘이 약해질 거니까 그럼 월세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면 당연히 서울은 비싸니까 특히 강남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뭐 100만 원 이상의 월세가 이제 아주 일상화됐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떤 상황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그 월세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지금 월세 금액 자체가 뭐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넘어섰다라는 거는 뭐 낮은 금액까지도 평가를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파트에서 100만 원 월세 내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죠. 뭐 강남권 같은 경우는 최소 보증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뭐 한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선에 그렇죠. 아파트가 실제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월세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냐 없어질 거냐 트렌드를 보면은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트렌드는 이미 월세화가 소위 말하는 그 뉴 노멀로 돼버려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개선이 많이 됐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소위 그
보증금에 대해서 안전 그리고 내가 보증금에 대해서 안전도 선호를 하는 금액 자체가 뭐 한 3억에서 한 5억이 넘어가는 순간 이거 좀 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점점 네,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점점 보증금에 대한 비중들은 굉장히 낮춰주고 차라리 월세를 올리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이게 임차인들만의 생각으로 임대 시장이 형성됐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가 않은 게 임대인도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세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해도 수익이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월세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일정 부분 유동을 하게 된다면 그 수익이 꽤 괜찮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월세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임대인에서도 늘었다. 그리고 고가주택이면 고가주택일수록 그 소위 말하는 보유세에 대한 그 재산세라든지 또는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납부에 대해서 여력이 지금 힘들어지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월세를 받아서 일정 부분 좀 예금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재산세 뭐 또는 네. 종부세 뭐 이런 부분들도 내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수익률들에 대한 그 기대 심리 이런 것들도 꽤 괜찮아졌어요. 지금 전국의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이 5.45%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이게 5년 만에 최고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안정적으로 한 5% 이상 정도의 수익률이라고 하면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이 5%라는 사실 거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률도 좋고 다른 그 투자재 중에서도 뭐 소위 그 황금성은 좀 떨어지지만 네. 수익성은 좀 낮은 편으로 속하는 이런 상품 자체가 황금은 좀 안 되더라도 이 수익률까지 높다라고 하면 보유할 만한 그 가치가 있다. 그리고 점점 그 공간에 대해서 중요도가 저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참 저도 그 수요자들한테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AI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네. AI가 대체를 못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런 그 전문 직종들은 그 대처가 되는데 뭐 전문 직종 분한테 상담을 신청하셔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뭐 소위 말하는 그 서비스 뭐 마사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AI가 좀 힘들고 그리고 공간에 대한 그 가치 뭐 이런 것들은 AI가 대체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직들이 요즘에 조금 그 의뢰들을 하는 걸 보니까 이런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 수익 이 부분들도 좀 관심들이 많아졌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부동산 했을 때 지방의 혁신 도시들 상가 뭐 수익률이 0.47 막 이런데 예. 서울은 아파트 월세 넣으면 대충 5%가 나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정감 있고 높은 수익률이니까 이거 정말 우리나라 아파트밖에 답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뭐 월세로 가는 건 대세고 그리고 월세가 깔끔하고 막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월세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이제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서울 평균이 133만 원인데 이건 좀 낮은 것까지 포함된 거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뭐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서도 조금 입지적으로 괜찮은 곳은 그 보증금을 한 10매덕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한 4억 정도로 하면 보통 한 300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럼 한 달에 월세만 300씩 내면은 그 생활비는 뭘로 합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사회 문제가 될 건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출 받기도 어려운데 과거보다 어떻게든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절대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우리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뭐 전체적인 서울 아파트만 보더라도 10년 전보다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도 지금 그렇죠. 올라간 상황인데 매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 소득을 생각해 보면 소득은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자 전세 같은 경우 아무리 대출이 잘 나오더라도 생각해 보자고요. 잠실 엘스만 하더라도 1년 전에 매매 가격이 한 22억, 23억 정도 했죠. 전용 84 9평이. 그러면 전세가 한 10억, 11억 정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호가가 28억, 뭐 30억 이렇게 거래도 28억도 되고 30억 부르고 있는데 이게 고착화가 되게 되면 이제 전세 가격이 14억, 15억 갑니다. 그렇죠. 서초구 강남구도 아니고 이제 송파구가 14억, 15억 가면 대출을 반만 받아도 7억, 8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7, 8억 대출이자 내기 만만하지 않습니다. 7, 8억 대출이자 대충 요즘 얼마 나옵니까? 단순히 생각해봐도 뭐 금리 4%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한 400 얼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500만 그러면 원까지 나올 것 같은데. 월세나 전세나 이제
같이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우리 선진국 생각해 보게 되면 뭐 일본도 당연하지만 뉴욕이나 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비싸거든요. 소형 아파트 원룸 같은 아파트가 뭐 400만 원, 300만 원 월세만 원룸이 한 3, 400씩 하거든요. 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그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거비 부담이 올라간다. 전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전세가 굉장히 좋은. 앞서서 이제 우리 돈생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만 생기면 너무 좋은. 문제만 안 생기면 임대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였는데 이 카드가 이제 힘이 빠졌기 때문에 월세 시대로 간다. 최근에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뉴스를 눈여겨 보셨을 텐데요. 외국계 자본력이 되는 기업형 임대 하시는 캐나다 뭐 연기금도 지금 이제 한국 진출한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돈 벌려고 들어오죠. 그럼 이분들이 한국의 역세권에 뭐 집스 임대주택을 지어요. LH나 SH처럼 저렴하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분들은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할 그냥 거예요. 랜드마크급으로 그냥.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저는 이제 우리는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왜냐하면 공공이 개입을 하고 서민들은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쉽지 않겠다. LH, SH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면 그 물량을 받는 일부 신혼부부들이나 다자녀, 뭐 청년들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닌 분들이라면 높은 임대료를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시대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소득도 같이 늘어나게 돼서 이제 같이 비례가 해줘야 되는데 내수 경기 침체. 우리 기업들도 요즘 수출도 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주거비 비중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결국에는 소비 침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사실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내수 소비를 이제 타격을 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서울의 월세 수준은 글로벌리하게 보면 뭐 또 도쿄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대도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대표님은? 지금 뭐 보면은 지금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아파트 월세가 그 국내 뭐 소위 평수로 얘기하는 17평 정도 되는 그 아파트가 월세가 한 6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뉴욕은 뉴욕이네요. 네, 뉴욕은 뉴욕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서울에도 월세를 1,000만 원 받는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내 이 월세의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쌤이 걱정하는 그런 뭐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그 비중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주거비가 한 15% 정도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15%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일지 모르겠지만 그 서울은 평균이라서 그런 거죠. 예. 그냥 사실 한 절반 정도 나간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는데 아까 뉴욕의 그 17평 정도가 600 정도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그 거기는 그래도 소득이 뭐 한 7만 8만 불 되는 데서 600만 원 되는 거 같고 뉴욕이면 한 10만 원 다 넘어가죠. 그렇죠. 예. 뉴욕 같은 경우 그렇죠. 말씀하신 거 뉴욕은 뭐 10만이 넘어가니까 그런 곳하고 우리나라 뭐 한 3, 4만 정도의 그런 뭐 수준하고는 좀 차이가 물론 나겠죠. 근데 이게 소비 문제 아까 지적하셨는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소비 얘기하지만 지금 아파트 월세 소비를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30대 이상 또는 40대 이 정도 나이대 소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회에 그 진입하지 못한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그리고 은퇴를 한 세대들 또는 노인 가구 세대들 뭐 이런 분들에게는 주거비가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거비들을 최대한 낮추려고 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주거비 낮춘다는 게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공공 쪽에서 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 진입을 해서 어떤 주택 가격이라든지 임대료를
상당 부분 올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라든지 법인사업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구방위대처럼 방어를 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적폐 프레임을 좀 벗고 집을 좀 살 수 있게 길을 좀 터달라는 얘기가 이제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월세가 아파트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가보다 더 수익률도 좋고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환급 수익이 좀 떨어지지만 뭐 서울 아파트는 대출하려고 대출도 잘 나오니까 뭐 다 좋은데 물론 너무 좋으니까 너무 비싸서 진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유사하게 하는 거 한동안은 절대 그런 거 사면 안 된다 막 그러다가 요즘에 좀 유행하는 게 좀 오피스텔이 또 이제 약간 유사 아파트 비슷하게 이렇게 인기를 다시 조금 모으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오피스텔 다시 좀 좋게 봐도 되는 겁니까? 한동안은 오피스텔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은데. 오피스텔도 이제 지역에 따라 좀 편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오피스텔이 원래는 수익형 부동산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형으로 해서 월세 받는 용도인데 수익률이 괜찮게 나옵니다. 아파트보다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임대 수익형 목적이라면 오피스텔 괜찮습니다. 지금도 괜찮은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아파트가 이제 굉장히 뜨거운 열기 2020년, 2021년에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많은 규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틈새 상품이 아파텔이라고 해서 주거용 이제 오피스텔 전용 59 84 아파트처럼 짓는데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에서 빠지니까 대출도 나오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도 하고 공급도 많이 했는데 가격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아파트보다 살짝 저렴한 수준에 이렇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아파트 시장이 꺾이니까 당연히 아파트도 꺾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나오고 뭐 계피도 나옵니다. 계약금 포기, 계포라고 하죠. 계약금 포기, 더블 계포, 계약금 2배 포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제 수도권 외곽 지역들,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 평택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런 곳들의 오피스텔은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서울 도심이라든지 역세권에 이미 자리를 잡은 임대 수익이 나오는 오피스텔은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려운 오피스텔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결국에는 해결이 될 거잖아요. 인프라가 갖춰지고 하면 지금 이제 막 마이너스, 계포, 더블 계포 이런 나오는 물건들을 눈여겨 보셨다가 본인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나 임대 수익으로 나중에 내가 여유 자금으로 계포라고 한다면 계약금을 2배 포기라는 건 계약금이 보통 10%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 할인을 받는 거거든요. 계약 포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억울하시겠으나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물가도 올라가는데 2년 전, 3년 전에 분양한 저렴한 분양가에서 20% 할인을 받고 내가 구입을 한다. 이거는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 나중에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피스텔도 똑같다 아파트랑 좋은 데는 괜찮고 그렇죠. 힘든 데는 힘든데 그래도 대표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오피스텔도 괜찮아 임대 수익률 쪽에서는 괜찮은데 이게 또 환급성 문제, 아파트도 환급성이 좀 떨어지는데 오피스텔은 좀 팔려고 할 때 좀 못 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가 조금 걸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화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팔 수 있는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매입을 한다라면 지금과 같은 뭐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면 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선택들 잘 하셔서 좀 지금 정도의 금리 수준에서 좀 금리가 좀 조정될 때 팔 수 있는 그런 곳들. 근데 그런 곳들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소위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업무 중심지하고 가까이 있는 곳들이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전용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용률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용률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전용률하고 매가하고 잘 비교를 하셔야지 팔 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전용률이 또 높으면은 그 오피스텔의 그레이드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공용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커뮤니티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공용 부분하고 전용 면적하고의 적정 가격들 이런 것들 선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관리비 부분들, 이 부분들도 네, 관리비. 왜냐하면 그 취득하시는 분들도 오피스텔 취득하면 4.6 정도 되면 뭐 이래저래 하면 그냥 5%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피스텔은 처음에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좀 아파트 대비했을 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오피스텔로 가야 되지, 아파트 가격하고 오피스텔하고 가격이 비슷하다면 그거는 승부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소위 말하는 그 대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에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아파트하고 저기 이제 오피스텔하고 가격의 격차가 좀 벌어진 곳들, 그 중에서도 아파트의 전세가보다도 낮다라고 한다면 좀 뭐 경쟁력이 좀 있는 상품이니까 그런 것들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일단 교통은 거의 무조건 좋잖아요. 입지는 좋죠. 예, 근데 좀 아파트 같다라고 하면 전용률 50%밖에 안 되고 좀 70% 나온다 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건물만 달랑 있고 해서 사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파트에 진입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잘 판단해서 오피스텔을 선택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 선택 기준도 아파트랑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아파트의 전세가하고 꼭 비교를 해서 대체제라는 거 잊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님 그리고 송승현 대표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